173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단원인데요. 지난 시간 3.1운동하고 이어집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는 3.1운동을 찾아볼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구를 볼 수 있어요. 두 사건이 그만큼 한국 정부의 수립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그 법통 계승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이 임시정부 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1920년에 촬영된 사진이고요. 당시 임시정부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보여요. 여기 안창호 이런 분도 보이고 여기 이동희 이런 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젊은 시절에 이승만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김구 이런 분들도 다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죠. 임시정부는 내용이 3.1운동보다는 우리가 약간 많은데 몇 개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일단 시점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19년의 3.1운동과 같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3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1운동이 거의 종료될 때쯤 바로 4월 달에 국내에 임시정부라는 조직체가 이미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넘버링 해놓은 이유는 일단 세 개의 정부 형태 를 가지고 당시 국민들이 의사를 통합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위치로 봤을 때는 한성정부라고 하는 한성은 서울을 뜻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정치 학자들 그리고 의견을 모은 인물들,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먼저 만들었고 선포를 했고 4월 달에 그리고 상하이에서도 지금 4월 달에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해서 결성을 했죠.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이거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동포들이 예전에 있었던 기구를 정부 형태로 개편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미 3월 달에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3월, 4월에 이미 조직체의 형태를 갖춘 걸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3개나 되면 여러분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정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통합이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3군데의 정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합칠 때 고루고루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한성 국내에서 만들어진 정부의 정통성이 가장 강하다는 의미로 법통을 계승하고요. 그리고 상하이와 연해주 지역의 정부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각 정부 3개의 내용들이 고루고루 섞여 들어간 형태의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위치는 여러분 중국의 상하이를 택했는데요. 굳이 상하이에 정부를 두게 된 이유가 좀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둘게요. 상하이는 국제적으로 조계라는 지역이 당시에 많던 그런 도시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기에 유리하고요. 상하이는 중국 도시지만 실제로 여기에 외교적 중립지대가 많아서 프랑스, 영국, 미국, 아일랜드 이런 나라 인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배를 탄다거나 기차를 타고 유럽 쪽으로 간다던가 하는 교통상으로도 편했고요.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상하이로 정부 위치를 결정하게 됐는데 여기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당시에 정부를 세웠던 사람들이 외교 활동에 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의 연관관계를 가장 먼저 1순위로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나왔죠? 이승만. 그 이승만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대한민국의 1대 대통령에 임명되는 사람이고요. 이동휘는 연해주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대통령으로는 우리가 외교를 해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교론자였던 이승만과 국무총리에는 이분은 이제 무장투쟁론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할 때 방법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 등 강대국의 협조를 받아서 외교를 통해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무기를 들고 힘으로 싸워서 그렇게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임시정부가 형성될 때부터 이미
갈등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우리가 의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그전에는 국가 이름이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이름에서만 해도 우리가 벌써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정치 형태, 그리고 권력을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하는 형태. 그래서 공화제, 민주공화제 정부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을 정확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원이라든지 삼권분립이라는 이야기는 사회 과목에서 우리가 들어봤어요. 우리 입법, 사법, 행정기구가 각각 독립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삼권분립이 되면 권력이 특정 기구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이런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가 구성됐다는 것에 의미가 좀 있고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외교론자, 실력양성론자, 그리고 무장투쟁론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했고 민족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연해주 활동 지역, 미주 활동 지역, 미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미국 그리고 캐나다 지역을 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다양한 지역 그리고 만주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통합해서 정부를 세우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나로 모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임시정부, 정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세금을 받아서 우리 대신에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자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리고 외교라든지 무장활동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못하는 일들을 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인사들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업무를 나누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연통부라고 하는 네트워크, 망이죠. 그리고 교통부라고 하는 부서 이런 두 가지를 만들어서 정부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국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내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국내에서 모은 돈을 상하이로 전달한다든지 할 때 이 망을 사용했습니다.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는데요. 이 이륙양행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사람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어떤 가게예요. 무역회사예요. 무역회사를 부르는 옛날 이름이고요. 이륙양행. 그리고 단둥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만주 지역에 국경 지역에 있었던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와 국내를 연결하는 허브, 거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무역회사 사무실에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의거 활동을 위한 무기들을 운반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했죠. 그리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의 채자입니다. 채권은 언젠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가 됐을 때 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돈으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증권이거든요. 가상화폐거든요. 가상은 아니겠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화폐, 어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동포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독립이 되면은 돈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부분이 바로 이 외교인데 외교는 강대국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원해요 라고 하면서 의견을 이제 발표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주로 김규식 신한청년당 할 때도 나왔었던 김구와 나중에는 친해요. 같이 활동하게 되는 김규식 님이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 영어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미국의 구미위원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와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는 중국과 소련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자, 무장활동도 아예 안 하지 않았는데 외교활동에 물론 비중을 두었지만
이런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충영 등의 부대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에 관련된 소식들을 신문으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 역사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역사 자료집을 줄여서 우리가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집을 펴내기도 했어요. 뒷장 넘겨보시면 이제 임시정부가 위기가 오는데 1923년입니다. 여러분 연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부가 1919년에 수립됐는데 4년 만에 어떤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이 갈등을 개최하기 위해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의견을 정리해본다 라는 뜻의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왜 열리게 됐냐면 4년 동안 독립운동이 쉽게 말하면 잘 안 되는 거죠. 임시정부의 역할에 뭔가 삐걱삐걱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총독부에 발각이 되어서 국내에서 이 연통부나 교통국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상하이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직들이 다 들킨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고 일본의 탄압을 받고 이러니까 돈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내부의 사람들도 의견이 달라지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외교론자들은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애국개몽운동과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무장투쟁론자는 의병활동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갈등도 힘든데 뭐까지 생겨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매료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우리는 그냥 우리 민족만 독립하면 돼라는 민족주의자들과 갈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진로라는 단어 많이 쓰죠. 고등학교 때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이런 그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의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가서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창조파고요. 지금의 조직을 힘들게 만들었으니 일단 남겨두고 수정하자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개조파였습니다. 안창호가 이 개조파의 주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잘 끝나지 못했고요. 갈등이 안 됐고 이 창조파하고 개조파는 나가버렸어요. 특히 창조파는 연해주에 가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강대국에다가 지금의 유엔과 비슷한 기구입니다.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넘기자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임시정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이승만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박은식이라는 역사학자로 대통령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여 국무령, 이제 국무위원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 중심을 잡은 사람이 김구라는 사람이고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탈퇴한 다음 실질적으로 1945년까지 임시정부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김구입니다. 이때부터 좀 유명해지죠. 김구는 이제 이 침체된 임시정부를 띄우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테러 단체를 조직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한인애국단의 윤봉길이라던가 이봉창이라던가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은 나왔을 때 임시정부하고 연결이 돼서 기억이 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한 사람은 김구라는 거. 그리고 시점을 보시면 19년에 임시정부 생겼을 때는 없었었고 23년에 대표회의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31년에 김구가 결성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 정부가 있어야 될 곳,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에요. 위치를 고민하다 보면은 자신이 어떤 노선인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서 정리해 보실게요.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임시정부에 대해서 쭉 한번 써봤는데 필요한 사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